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김건희 씨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받은 첫 사례인데요.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3개의 혐의 중에서 통일교 의혹 관련 일부 금품 수수 혐의 부분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영부인에게는 국정 운영 권한이 없지만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높은 청렴과 연결성이 요구된다라고 했고요. 또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영리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라고 하면서도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습니다. 자책과 반성이라는 감정적인 호소가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 법원을 향한 것에 좀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고요. 영부인은 그리고 공직자의 부인은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아도 된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사인을 재판부가 오히려 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청탁금지법의 구멍을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메울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들 잠시 후 라전 법정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이슈책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가 1월 28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 전남 광주 행정구역 통합 추진 관련 소식 듣겠습니다. 전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이 국회 입법이 진행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남 동부권 3개의 시의회가 통합 추진 관련해서 공동 발전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를 했네요. 네, 전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과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이 어제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대응해 전남 동부권의 공동 발전과 위상 강화를 위한 미래경제동맹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이정표가 될 행정통합 과정에서 국가산업의 핵심 거점인 전남 동부권이 소외되지 않고 초광역 경제권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3개 도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3개의 시의회는 수도권 1극 체제 완화와 호남 경쟁력 제고라는 이 행정통합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통합 이후 정책과 재정, 대규모 국책 사업이 광주권이나 전남 서부권에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통합에는 큰 틀에서 동의는 하지만 통합 과정에서 전남 동부권 지역의 소외나 또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만권 3개 시의회가 제시한 공동선언문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좀 들여다볼까요? 네, 여수와 순천 광양시의회는 성공적인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전남 동부권의 산업적 위상을 반영한 정책의 균형 확보 문제, 그리고 국가 물류 수출 거점 위상에 걸맞는 광역 인프라의 확충, 또 농어촌 동반 성장을 위한 제도적인 안전장치 마련, 서부 및 광주권과의 정주 여건 격차 해소 등 통합 추진에 따른 4대 원칙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네. 이들 3개 시의회 의장은 여수, 순천, 광양은 이제 경쟁이 아닌 연대를 통해 전남 동부권 공동 번영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행정통합이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닌 전남 전역과 또 광주가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균형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공동의 목소리로 협력해 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문에 입장을 냈습니다. 네, 시의회가 나서서 통합에 따른 기대감도 있지만 추진 과정에서 지역 소외도 우려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여수 소식 듣겠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장 다음 달 말부터 여천 NCC 3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됐네요. 네, 여수산단 여천 NCC가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에 따른 조치로
다음 달 말부터 이 3공장을 가동을 전면 중단하게 됩니다. 네. 이 여천 NCC의 공동 대주주인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다음 달 말부터 에틸렌과 방향족을 생산하는 여수 3공장 전체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양측 대표이사의 합의를 거친 사안으로 설비를 완전 해체 철거하는 스크랩 방식이 아닌 설비를 보존한 채 가동만 중단하는 휴지 형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여천 NCC 3공장, 에틸렌 3공장과 방향족 3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연간 생산량 47만 톤 규모의 에틸렌 3공장은 앞서 지난해 8월부터 가동을 중단한 상태인데 예. 이번 결정으로 여천 NCC는 방향족 3공장까지 함께 가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네. 여천 NCC는 2월 말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남은 재고는 3월 말까지 출하를 마칠 계획으로 이 전환 배치 등 대규모 인력 재정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 결국 석유화학업계의 구조조정이 이제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당연히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이 지역 노동계나 지역 경제계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율촌산단 폐기물 매립 의혹 관련해서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해명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지만 여수시 의회가 좀 반박 입장을 냈고요. 광양시가 과태료 처분을 진행하는 등 행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관련 내용들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최근 율촌산단 폐기물 매립 의혹과 관련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해명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당시 여수시 의회가 합동점검에 참여해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의 입장을 냈습니다. 예. 하지만 여수시 의회가 이에 대한 반박 입장과 함께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네. 여수시 의회는 항만공사가 주장한 당시 현장 점검은 제기된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참고 차원의 점검이었고 이 넓은 부지 특성상 불법 매립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항만공사의 여수시 의회가 문제가 없었다고 해석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여수시 의회는 이번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은 단순한 행정 논란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항만공사 측이 사실과 다른 해명 자료를 배포해 논란을 축소하려 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정정 해명 자료 배포를 촉구했습니다. 네. 이 여수시 의회의 반박 입장 표명과 별도로 이 항만공사의 폐기물 처리 건과 관련해 지난주 광양시가 이 항만공사에 과태료 처분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항만공사의 불법 폐기물 처리 논란이 행정처분 조치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광양시가 내린 행정처분은 어떤 것 때문입니까? 네, 최근 광양시는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광양항 항만 관련 부지 7번과 8번 블록 조성 공사 과정에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확인했고 1월 22일자로 과태료 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광양시는 항만공사가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항만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배출 장소를 이 광양시 황길동 이 광양항 항만 관련 부지 일원으로 신고했고 처리 계획서상에도 같은 장소에서 처리한다고 했지만 네. 다른 부지에서 폐기물을 선별 처리함으로써 이 법적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광양시는 건설 폐기물의 투명한 관리와 법령 준수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이번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향후에도 관내 건설 현장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예. 이 또한 광양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광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건설 폐기물 불법 처리 건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항만공사의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항만공사가 폐기물 배출을 신고와 다르게 이행했다라는 점에서도 행정처분을 내린 광양시의 입장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오늘도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광주 전남 행정교육통합 여수시 도민 공청회 현장 체크해봤습니다. 네, 이제 공식 명칭이 전남 광주 특별시로 전격 합의가 된 가운데 네. 어제 여수에서 첫 전남 동부권 도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네, 어제 오후 여수 시민회관에서는요, 이 전라남도, 이 전남도 교육청, 여수시 관계자들과 지역민 등이 모인 가운데 전남 광주 행정통합 여수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전남도와 전남도 교육청은요, 지난 19일 영암을 시작으로 전남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여수와 광양, 오늘은 순천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3일 고흥에서 공청회 진행합니다. 네. 어제 여수 공청회는요, 전남도 강의원 경제부지사와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각각 행정통합과 교육통합에 대한 필요성, 또 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요. 이후 질문 답변 시간이 가졌습니다. 예. 근데 전남과 광주의 통합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면서 이 시민회관을 가득 메운 지역민들은 서로 질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오, 보통 질문 주세요 하면은 많이들 질문 안 하는 게 우리나라 사회의 약간 분위기인데 저도 조금 우려를 했어요. 질문이 예. 없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서로 질문을 하겠다고 굉장히 열띠게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좀 많은 것들을 궁금해하고 계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어제 질의 답변에서 나온 그 의견들이 현재 많은 여수 시민 또 도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대변해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간단히 좀 나눠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공청회 주된 질문이요. 행정 통합을 통해서 어려운 여수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여수 산다과 관련한 질문들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 경제 문제, 여수 산단 위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또 그동안 전남 서부권에 비해 교통이나 인프라 면에서 차별받았던 부분을 해소하고 이 광주 전남 내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어 달라라고 전했습니다. 네. 또한 통합으로 인해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손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예, 저는 그 통합시 명칭, 시장 주재지가 어떤 곳이다 전혀 관심 없습니다. 여수시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에 대한 관심밖에 없습니다. 여수 생존은 문제이고 여수 산단이 활성화되어야지만이 이 여수가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 통합의 논의나 분위기에 묻혀서 국가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던 우리 전남 동부 지역이 KTX 하나 온전하게 들어오지 않고 고속도로 하나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이 엄청난 지역 차별, 이거를 지역 통합 문제에 묻혀서 가서는 안 된다. 사전에 이거는 분명히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전남 서부 지역과 광주는 상당 부분 통합되어 있는 지역이다. 반면에 전남 동부 지역과 광주는 아직도 많은 차이도 있고 거리도 멀고 산업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니. 네, 어제 현장에서 나온 질문 내용들 좀 담아왔습니다. 다양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전남도가 이 광주로 흡수되는 방식으로 통합될까 이 우려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당연히 또 있을 것이고 그중에 또 교육에 대한 우려들도 있는데 지역 대학의 쇠퇴 또 인구 유출에 대한 부분도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도 어제 나왔습니까? 네, 여수대가 전남대와 통합이 되면서 여수 캠퍼스는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면서요. 지역에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 대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네. 이 교육 환경이 광주를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 전남대학교하고 여수대학교의 행정교육 통합 이후로 대학은 쇠퇴되고 공동화되었고 5천 명의 학생 수는 현재 2천 명의 학생밖에 안 남았고 대학 상권은 매우 많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의대 유치해서 순천대학 융합 캠퍼스 공동 캠퍼스를 해서 같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서 여수 캠퍼스만 딱 홀대를 해놓고 목포대학교하고 순천대학교의 의대 유치만을 우선시했습니다. 목포대학교하고 순천대학교는 지금 의대가 유치되고 병원이 유치가 되는데 여수 캠퍼스는 그동안에 소멸돼 가고 있었습니다. 광주 전남의 통합은 상생이다 했는데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하고 전남에 있는 여수대학교의 통합의 결과는 상생이 아니고 소멸, 흡수, 통합 그것뿐이 안 됐습니다. 광주시하고 여수 전남하고 이렇게 합병이 되면은 혹시나 광주로 전부 다 이게 이사가지 않겠느냐. 또 교육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도 전부 광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네, 처음 듣고 오신 그 음성이 전남대학교 학생의 질의 음성이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전남 도지사가 분원이라고 얘기한 걸 콕 꼬집어서 또 얘기를 해서 박수를 받기도 네, 맞습니다. 했습니다. 도지사님부터 이렇게 분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냐라고 네. 했을 때 도지사님이 또 죄송하다라고 네. 곧바로 사과를 하는 모양까지 있었죠. 많은 분들이 질문했는데요. 이 학생의 질문했을 때 가장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공청회를 하면서 듣고 오신 것에 조금 느껴지셨겠지만 다소 언성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도민들의 여론을 좀 듣는 수렴하는 시간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여러 우려 섞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좀 궁금해요. 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 김대중 전남교육감이요. 여수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산다뿐 아니라 지역 경제까지 고려하는 대책을 만들겠다. 또 이 통합 행정으로 인해서 이 도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전남 광주 특별시를 만들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광주 전남이 통합이 되면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40년 동안 교육 자치를 하면서 전라남도는 전라남도대로 특성화된 교육으로 오히려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학군이랄지 통학거리 같은 것들을 그대로 온전하면서 통합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산단을 살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 여수권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에도 120만 평의 국가 첨단 미래 산단을 만들고 그 미래 첨단 산단에는 특화단지를 만들면서 2차 전지도 하지만은 이런 첨단 산업, 반도체 산업까지도 동부권에 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서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여수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산단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까지 고려하는 대책을 특별시에서도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차례대로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그리고 김영록 지사 얘기 듣고 왔습니다. 자, 궁금한 것도 공청회를 함께 했던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떤지 네. 들어보셨습니까? 네, 시민들은요. 공청회를 통해서 행정 통합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는 있지만 네. 아직은 믿음보다는 우려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남 광주 통합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믿음이 좀 안 갔는데 좀 믿음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만족도는 없죠. 이제 우리가 지역 발전이라는 게 우리가 현재도 3년 통합을 해가지고 지금 완전 소외를 해가지고 있는 거고, 의대 설립을 한다 해도 포대하고 순천대하고만 논의를 하는 거지 여수대는 지금 소외돼 갖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좀 잘못됐지 않느냐. 시민들이 광주시가 이렇게 통합이 돼도 괜찮구나 이런 믿음이 안 가잖아요. 믿음이. 이제 원만하게 들랑가는 모르겠으나 우리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우리 시민이 어떻게 들랑가면 다 떠나간다고. 통합이 됐을 때는 우리 도지사님이 어떻게 이 공단을 여천 산업공단을 신경을 쓸 건가. 이건 나는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지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학구보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 그죠? 네, 공청회에 함께했던 시민들의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전남 동부 지역 공청회가 이어질 것이고 특별법 발의도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내용들이 잘 좀 도민들이 원하는 목소리가 잘 담겨서 어느 하나 소외되지 않는 성공적인 좀 행정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 어제 열린 전남 도민 공청회 현장 다녀왔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두 분 잘 보내셨습니까? 또 저희야 뭐 늘 항상 잘 보내는데요. 뭐 이 나라 안팎으로 시끄러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쵸. 뭐 오늘 판결도 그렇고 오늘 예. 주제 토크에서 다루겠지만 뭐 항상 좀 정신없이 이렇게 한 주가 막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판결 나오고 지금 몇 시간 네. 안 지나서 또 바로 이렇게 정신이 정리를 없습니다. 해주시려고 하니까 그 사이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이 변호사님 감사드려요. 아유, 네, 뭐 별거 아닙니다. 예. 자,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준비된 내용들 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화재 판결부터 좀 만나볼 텐데요. 어떤 판결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화제의 판결은 그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그 이제 가족들의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 예. 위자료 청구 이제 사건인데요. 예. 이게 이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이 최근 이제 지난 22일이죠. 나와서 이거를 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5.18 유족이 국가의 정신적 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네. 네. 이것에 대한 대법 판결이 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판결 내용 들어볼까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좀 사실관계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예. 이 원고들은 누구냐면 5.18, 그러니까 1980년 5월 18일 그 민주화 운동으로 사망하거나 또는 부상을 입었던 피해자들의 가족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난 1990년 8월 6일에 이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이 하나 제정이 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피해자 본인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이제 이 관련 법률 다 지급을 하게 되는데 예.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화해 간주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이 법에. 화해 간주 네. 조항. 말 그대로 화해로 간주하겠다라는 조항인데요. 무슨 네. 뜻이냐면 이 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동의를 하게 되면 5.18과 관련해서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이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2021년 5월 27일 날 이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국가배상 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이런 이유로 또 위헌 결정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위헌 결정이 있고 한 3년이 지나기 전에 이제 이 원고들이 소를 제기한 것이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제 시효가 지났다라고 해서 인정을 안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거는 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파기를 한 게 오늘 이 화제의 판결 사건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잠깐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러니까 1990년대에 만들어진 그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말씀하신 화해 간주 조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2021년 그 헌재에서는 정신적 손해까지는 성립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현재 맞습니다. 판단이 내려지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까지 판결이 좀 왔다 갔다 바뀌는 그런 네, 정리하자면 거죠? 보상과 관련된 법률 규정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규정이 위헌적인 규정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것이 나중에 판정을 받았고 네. 근데 그 판정 받기 전에는 이것 때문에 정신적인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책임을 피해를 당한 유족들에게 떠넘겨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번에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다라는 거죠. 예, 조금 더 풀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화해 간주 조항 아까 보상금을 받는다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예. 화해 간주 조항이라는 것은 예. 국가가 어떤 보상금을 지급하면 그걸로 모든 법적 분쟁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결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예.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보상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해 왔는데 예. 이 보상을 받으면 국가의 민사상 분쟁은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화해 간주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상금을 네. 받으면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걸거나 할 수 없다. 그 어떠한 형태로도 이제 권리 행사를 못 한다라고 끝이다 이제 보상금 그렇죠. 받으면. 그래서 이제 이 조항이 실제로는 유족들 입장에서는 예. 당연히 굉장히 강한 신호로 지금 작용을 했을 것이고 예.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나는 이미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으니 뭐 더 이상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히 지극히 정상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거 위헌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소송할 수도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지금 대법원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 전문 자체뿐만 아니라 예. 그 당시의 법률 체계와 국가의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예. 유족들이 추가로 국가배상 청구를 그러니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추가로 할 수 있다라고 인식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만든 제도의 불이익을 왜 진작 소송 안 했느냐는 식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결과는 용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뭐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온 겁니다. 예. 어쨌든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 자체가 이 위헌이다라는 것이 이게 정신적 손해까지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다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그렇습니다. 청구할 수 있게 됐다라고 그러니까 그 봐야 되는 거죠. 위헌 결정이 있고 나서 3년 안에 청구하는 것은 시효가 지난 것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예. 그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 이제 훨씬 뒤에 했기 때문에 그 기산점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한 겁니다. 1심, 2심이 좀 네. 달랐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소멸시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소멸시효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건 어떻게 그럼 봐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민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그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그 예. 가해자, 그 예. 손해를 나에게 입힌 사람을 안 날로부터 3년이에요. 3년. 네, 그러니까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예. 그래서 이 사건의 원심, 그러니까 항소심, 2심은 뭐라고 봤냐면 예. 보상금을 이 원고들이 보상금을 받은 그 날, 그 지급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안에 뭐 정신적인 손해를 다시 청구를 했으면 일단 시효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이미 시효가 도과되었다는 것이고 대법원은 그 기산점을 위헌 결정이 있었던 2021년 5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네, 그 안에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이 있고 난 3년 안에 제기를 했기 때문에 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 자, 이 사건에서 원심, 그러니까 지금 항소심도 예.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 별도로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인정했어요. 했는데 이제 이거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라고 소멸시효가 본 거고 지났다. 대법원은 그 기산점을 위헌 결정이 있어야지 일반인으로서는 이제 나에게 어떤 장애 사유가 없구나. 내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게 장애 사유라는 말을 하는데 그걸 알 수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예. 이게 이제 전원 합의체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다수 의견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이 위자료 청구 소송이 언제 처음에 시작이 됐던 겁니까? 2021년 기준으로 하면 3년 이내에 시작이 됐던 거예요. 5월 27일 날 2021년 5월 27일에 유언 결정이 있었고 나오고 3년 이내에 제기가 됐죠. 네, 이 원고들은 2021년 11월 경에 그 해에. 소를 제기한 건데 바로 거의 한 6개월 내에 제기한 네네. 것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 판결 시효 이내에 소송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네, 파기한 겁니다. 예. 이번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반대 의견도 좀 있었습니까? 네. 일단 반대 의견이 있긴 있었어요. 뭐 완전히 다 만장일치로 된 것은 아니고 예.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권리 행사에 장애 사유가 있었던 때는 진행하지 않는다.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게 다수 의견인데 예. 반대 의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권리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인 기내 가능성 이러한 판단 기준은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나 현재까지 확립된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모호하고 불명확한 기준이다. 권리 행사의 기대 가능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좀 어렵습니다. 네, 말뜻도 좀 모호하지 예. 않느냐라고 하면서 법률상인 장애와 사실상의 장애의 구별을 혼란을 가져오는 이런 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말인지 좀 말이 좀 어렵잖아요. 전혀 이해 못하겠네요. 법률상 장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걸 행사하는데 장애가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 때문에 못한 건지, 그러니까 내 인식 때문에 사실상 좀 무리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위자료를 청구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정 사건에만 적용하고자 소멸시효 기산점의 애를 무리하게 확장
하는 것이 예.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반대 의견을 밝힌 대법관이 노태학 대법관인데요. 예. 주심 판사였어요, 이 사건에. 그러니까 이 분도 어떤 이러한 보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거는 입법으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지. 그동안 대법원이 취해왔던 소멸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새로운 어떤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이제 반대 의견을 낸 것이죠. 주심 판사랑 반대로 이게 13명의 판결이 날 수도 그럼요, 있네요. 이제 13명이니까. 그렇죠. 어쨌든 합의해서 정확하게 결정하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주심 판사가 아무리 뭐라고 한들 다수 의견이 이렇다라면 다수 의견대로 가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대법관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조금 갈린 네. 사안이긴 합니다만 결국 어쨌든 11인 다수 의견으로 유족들의 손을 좀 들어주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럼 이제 2심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광주 돌려보냈으니까. 법원으로 다시 예. 돌아가가지고 이제 이런 취지를 반영해서 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아마 이제 위자료가 인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다시 판결을 해야 돼요. 고등법원에서 판결할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18 유족들이 국가의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게 됐다라는 판결 오늘 화제 판결에서 만나봤고요. 바로 오늘은 이어서 이제 오늘 가장 핫한 판결이었죠. 김건희 씨의 1심 판결 좀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에 대해서 오늘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특검이 15년을 네. 구형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맞습니다. 다들 사실 그 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더 높게 나왔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막 관심사였는데 한참 낮게 나왔습니다. 자, 구속된 상태의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재판 생중계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어떤 혐의가 또 유죄로 판단됐고 어떤 혐의는 무죄로 나왔는지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은? 우선 굉장히 좀 놀라웠다라고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뭐 유죄 판단이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예측이 가능했는데 예.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아니면 그럼 그 핵심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일반적으로 좀 다들 많이 못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 형량도 특검 구형에 비해서 굉장히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좀 예상 밖의 판결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구형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5년 정도 중형을 지금 구형을 했는데 예. 그게 터무니없이 이제 미치지 못하는 것이 나왔고 사실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죄가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혐의들 네. 중에. 네. 그러다 보니까 혐의를 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한정해서 이제 형량을 산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형량이 좀 낮아졌을 것으로 보이고 뭐 법리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설명은 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죄 부분을 관련해서도 빼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한정해서 형량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1년 8개월이라는 기간이 뭐 법리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한 수준인데 예. 이제 일반인들이 오늘 이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법감정이라는 게 법감정이 있잖아요. 굉장히 괴리가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떤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형량에 대해서 논하는 건 좀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이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논해야 되는 것은 어떤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을 했는지 이걸 따져보는 게 좀 중요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또 무죄로 인정한 부분 어떤 것들이 좀 나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혐의가 일단 3가지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 가지는 이제 뭐 시간 순으로 보면 자본시장법 그 주가 조작, 이른바 예. 그 주가 조작 혐의인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를 했다는 알선수재 혐의 이렇게 3가지 큰 혐의가 있었는데 앞선 2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예. 이 알선수재 혐의 중에 일부가 유죄로 인정이 되어서 예. 이제 이렇게 형량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유죄로 인정된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특가법에 있는 알선수재 혐의인데요. 예. 건진법사 전성배와 공모해서 윤영호 전 통일부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 뭐 다 합하면 한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였는데 예. 재판부는 일단 이 샤넬 가방 중에 첫 번째로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받은 거 인정하고 그다음에 목걸이 혐의 이렇게 2가지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죄로 인정된 부분은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은 뭐냐면 좀
세월이 좀 오래전인데요. 2010년으로 거슬러 가서요. 그때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서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뭐 고가 매수, 뭐 통정 매매 이런 이야기 한참 맞습니다.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무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뭐 이른바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으로부터 58회에 걸쳐서 2억 7,400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무죄.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있었던 판결은 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논란이 컸던 사안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 무죄가 나왔고 금품 수수라는 비교적 전통적인 어떤 범위에 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좀 논란이 많고 말이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일단 무죄가 나왔는데요. 우선 주목해 볼 부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부터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무죄가 나왔는데 특검이 밝혀낸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밝혀낸 부분이 있고 또 김건희 씨 측에서 반박했던 논리가 있었습니다. 이거 정리를 잠깐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이번 재판에서 사실 가장 핵심이었어요. 예. 나머지 것들보다 더 훨씬 제일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예. 먼저 특검이 무엇을 밝혀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특검은 김건희 씨 명의의 증권 계좌들이 주가 조작 세력의 시세 조정이 이루어지던 시기와 맞물려서 반복적으로 활용됐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흐름이 시세를 끌어올리거나 유지하는데 기여를 했다. 이런 논리가 이제 특검의 기본 논리 구조였는데 예. 김건희 씨가 계좌 제공자이자 시세 조종의 공범에 해당한다라는 게 기소 내용이었고 예. 이제 김건희 씨의 반박은 비교적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계좌의 운용은 전문가나 제3자에게 맡긴 것일 뿐 본인은 구체적인 매매 내역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시세 조정에 가담하겠다라는 고의라든지 의도, 예. 공모 의사 자체가 없었다. 이게 고의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예.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형사상 공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이렇게 펼쳐왔었죠. 재판부는 그럼 김건희 씨의 그 반박 주장에 조금 더 인정을 해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예. 뭐 이제 무죄의 한번 근거를 한번 말씀드리려면 네. 일단 이 김 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려면 두 가지가 이제 요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먼저 이 김 씨가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이것이 먼저 인정이 되어야 되고요. 네.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공동 정범이라고 하는데 예. 공범이 인정되려면 이 김 씨한테 공모 관계가 의사 있었는지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아까 뭐 판결문 생중계로 됐지만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가 또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재판부는 일단 뭐 아예 뭐 김 씨는 이러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자신의 이런 주식을 매매하는 양태가 좀 이례적이고 예. 또 이제 그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한 내용들을 보면은 김 씨가 아주 뭐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미필적으로라도 이거 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는 조작의 네. 미필적 인식의 여지는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 맞아요. 예.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좀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구나라고 인식을 했다라고 봤는데 김 씨가 문제는 이 공모 관계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재판부가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이 공모 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자, 공모 관계가 인정이 되려면은 이 김 씨가 시세 조종 세력과 서로의 역할을 알고 그 예. 역할을 분담했어야 돼요. 이걸까지가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김 씨에게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런 뭐 이 시세 조종을 한 세력 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한 인물이 일단 없어요. 없고 예.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수익금 같은 것도 정산을 하려면 뭐 이 모든 수익금을 다 같이 계산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계산도 안 했고 예. 또 거래 수수료도 또 김 씨에게 또 받기도 했고 그래서 적어도 이제 김 씨는 뭐 그냥 거래 상대방 정도로 취급이 됐지 이 뭐 형법에서 말하는 공범으로까지 이거를 했다라고 보기가 힘들다라고 본 거죠. 말이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쉽게 말하면 시세 조종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본 거예요. 재판 그 선고 시작할 때 서두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재판장이 뭐라고 했냐면
그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게 형사법의 대원칙이거든요. 그리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해요. 형사재판의 증명 정도는. 근데 의심은 들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무죄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증거 자료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의심은 들더라도. 근데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어요. 이 특검이 그런 방조 혐의로 이렇게 예비적 공소 사실을 추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잖아요. 이거 좀 일반적이지 않은 주식 거래라는 인식은 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방조 혐의는 적용할 여지가 있었거든요. 예, 그걸 근데 두고 본 네. 혐의. 예.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공소 사실이 추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방조범으로는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특검이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 아마 그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가장 좀 사건이 좀 가변적이었달까요? 그래서 전체 형량을 좀 좌우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자본시장법 위반 얘기 무죄 판결 좀 근거까지 들어봤고요. 또 하나 무죄 판결이 나왔던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그 무상 여론조사 혐의 요것부터 좀 더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받았다고 알려진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이것도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좀 컸잖아요. 굉장히 시끄러웠던 이야기고 특검은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용역을 대가 없이 받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것이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과 연결이 돼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을 했죠. 예. 그 여론조사가 김건희 씨 개인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으로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 또 그것이 정치적인 의사결정이나 공천, 인사 등에 실제로 사용됐다라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사처벌을 하려면 단순히 이것이 비싼 여론조사였다 이런 정도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예. 구체적인 이익의 귀속과 대가성, 다시 말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제공을 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예. 이런 기준에 비춰봤을 때 여론조사 제공이 곧바로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는 무상이익 제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논란과 형사 책임의 경계를 법원이 이제 분명히 선을 지금 그은 그런 사례로 보입니다. 예, 보니까 뭐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간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걸 또 근거로 들기도 했고 네. 지시받은 증거가 없다 명 씨가 뭐 이런 네, 맞습니다. 얘기들을 하던데. 이것도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무죄 판결이 났고요. 유죄가 나온 것은 이제 하나의 마지막 혐의였습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인 건데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서 통일교 등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관여했다. 라는 게 기존 특검의 그 입장이었습니다.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을 했습니까? 이 부분은?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알선 수재 혐의가 인정되려면 일단 청탁 행위가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대가 관계가 또 인정되어야 되는데 처음 샤넬백을 받은 거는 이제 구체적인 청탁의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온 거고요. 샤넬백 2개 다. 아니요. 첫 번째 첫 번째 받은 샤넬. 거. 근데 예. 두 번째 받았을 때는 그때는 이제 여기에 그 윤영호와 김 씨가 통화한 내용을 보면 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뭐 통일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물어봤고 그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이런 예. 어떤 포괄적인 대가 관계 인정된다고 봤고 예. 그라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김 씨가 끝내 그 수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예. 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 씨에게 이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전성배의 진술이 신빙성이 인정된다라고 예. 하면서 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징역 요거만 가지고 1년 8개월을 내렸고요. 추징금을 또 선고를 했습니다. 1,200여만 원. 네, 네. 그건 왜냐하면 범죄 그라프 수익, 목걸이는 네. 압수가 됐는데 예. 그 실물이 확보가 돼서 근데 예. 샤넬 가방이나 그 이제 그거 농축액 그거는 확보가 안 되니까 가액으로 추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액이 한 1,281만 5천 원 정도로 산정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유죄로 인정이 됐고. 자, 그리고 김건희 씨가 그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좀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좀 이 부분을 언급을 하셨어요. 말미에. 그러니까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법률상 공직자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점에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특별한 영향력을 갖는 지위에 있었다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대외적으로 인식되는 영향력과 기대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건데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입장에서 뭐 금품을 준 쪽에서도 아무런 기대 없이 준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위가 있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어떤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더 처신을 분명하게 했어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오늘. 예, 약간 뭐 반성하는 점에 대한 언급도 좀 했지 않습니까? 살짝. 그치. 양형 사유에서 이제는 방금 말한 어떤 그런 불리한 양형 요소로 그런 점을 지적했다면 또 유리한 양형 요소로는 뭐 금품 수수를 일단 먼저 요구한 적은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윤영호 그 전 본부장의 청탁을 이제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실현시키려고 했다는 또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고 예. 그리고 뒤늦게나마 좀 자책도 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였고 뭐 처벌 전력도 없고 이런 거 좀 반영해서 예. 1년 8개월을 선고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거죠. 네, 국민들이 이제 뭐 납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일단 1심 결과가 났는데 항소를 양쪽 다 하겠죠? 항소에 대한 가능성은 몹시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양쪽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예. 특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된 뭐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부분과 형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다툴 것이고 예. 특검은 당연히 항소를 할 거예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여론조사 무상 제공 큰 틀에서 지금 다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이유로 지금 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항소할 겁니다. 아까 쟁점 사항 뭐 방조 이런 부분일까요? 추가될 그런 거 부분들? 이제 그 당연히 추가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이제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명태균 관련된 부분도 이제 뭐 지금까지 드러난 많은 어떤 그런 사실관계에 비추었을 때 예, 다툴 여지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예, 저는 뭐 오늘 이제 큰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가 2개나 나왔는데 문득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초코 과자 하나 이렇게 한 것도 그때 유죄 판결 나왔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이럴 때는 무죄가 나오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뭐 잠깐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단 화제의 판결 그리고 김건희 씨의 각종 혐의 1심 재판부의 선고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2심 또 대법까지 갈 테니까요. 네, 계속 뭐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국민들이 다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안인 만큼 어떻게 될지 함께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 송하진 이겨라 부부 변호사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1월 28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고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